분석 철학인데요. 먼저 논리 분석 철학이 있고요. 분석 철학.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어진 게 두 번째가 논리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비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계.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가지고 분석 철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분석 철학, 대표적으로 이제 버틀런드 러셀이 되겠죠. 런드 러셀.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실증주의 하면 루돌프 카르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돌프 카르납. 루돌프 카르납. 그 다음에 이제 콰인. 비판. 콰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요. 콰인의 비판.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볼 건데요. 이 버틀런드 러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저번 시간 이제 화이트 헤드 이야기할 때 버틀런드 러셀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죠. 수학자입니다, 수학자. 버틀런드 러셀을 제가 처음 알게 됐던 건 그 고등학교 때 영어 교과서에 버틀런드 러셀이 쓴 그 행복의 정복이라고 하는 그 에세이의 글 일부가 교과서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때 그 글을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읽었었는데, 그때 이제 러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내가 대학에 가서 버틀런드 러셀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제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쓴, 그 철학적인 책들 말고, 그 일반인들을 위해서 쓴 어떤 철학적 소품집이 있어요. 우리가 쇼펜하우어도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저작이 있지만, 철학적 소품집이 따로 있었고, 우리 일반인들에게 더 잘 알려진 것들은 그러한 철학적 소품집,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자신의 견해를 담은 그런 어떤 철학적 소품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철학자를 더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니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버틀런드 러셀도 많은 일반인들을 위한 철학적 소품집들을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인 게 행복의 정복, 그 다음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뭐 인간과 그 밖의 모든 것들, 뭐 이런 철학적 소품집을 통해서 버틀런드 러셀에 대해서 아주 한때 이제 심취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버틀런드 러셀의 글은 대단히 문체가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해서 이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이 독특한 문체를 구사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번역어로 된 거를 읽잖아요. 한국어로 번역된 거를 읽는데, 번역어를 읽을 때 이 버틀런드 러셀은 이 번역을 뚫고 나와요. 문체의 개성이 번역을 뚫고 나와버립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번역된 거를 읽어도 이거 버틀런드 러셀이 쓴 글 같은데?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독특한 문체를 구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버틀런드 러셀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우리가 분석 철학을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겠죠. 버틀런드 러셀이 생각했을 때 이 철학이 부정확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확한 언어. 부정확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쓸데없는 의문을 갖는다거나, 쓸데없는 의문을 갖는다거나, 뭐 무의미한 가정을 한다거나, 잘못된 추론,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게 무엇 때문이다? 부정확한 언어의 사용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념론자들, 헤겔을 대표로 헤겔 같은 관념론자들을 비판을 하죠. 관념론. 세상 모든 것들을 절대 정신의 자기 전개 과정으로 표현하고자 했었던 헤겔을 위시해서 이런 관념론자들의 형이상학적 언어들이 너무나 불명확하고, 그러한 불명확한 언어들이 우리를 쓸데없는 의문을 품게 하고 무의미한 가정들과 잘못된 추론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이것이 버틀런드 러셀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틀런드 러셀은 이제 철학의 영역을
좁혀요. 그러니까 사실의 문제는 과학에게 맡기고, 철학은 어떤 걸 해야 된다? 개념이라든지 언어, 명제 이런 것들을 명료화해야 된다. 명확하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주장이다? 버틀런드 러셀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철학의 영역이 더 좁아진 거죠. 철학의 영역이 더 좁아진 거예요. 사실의 문제는 과학에게 놔두고 철학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 언어, 명제들을 명료하게 해서 쓸데없는 의문을 푼다거나 무의미한 가정을 한다거나 잘못된 추론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철학의 영역을 좁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틀런드 러셀은 수학자였기 때문에 수학적인 엄밀성, 수학적인 명료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학은 일종의 기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도 일종의 기호로서 엄밀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봤어요. 세상 모든 것들을 기호로 엄밀하게 1대1로 등치시켜서 그 기호를 통해서 사유를 하면 잘못된 부정확한 언어 사용을 배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 원자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논리적 원자론이 뭐겠어요? 원자는 뭐예요? 데모크리토스가 이야기했다시피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 그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인 것처럼 그 원자에 대응하는 언어, 기호로서 논리적인 원자를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겠죠. 언어로서, 기호로서 상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대상이 있으면 세계와, 쉽게 말하면 세계와 언어를 1대1로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먼저 표현을 해보면 세상에는 대상이 있겠죠. 어떤 대상이 있겠고, 이 대상이 묶여서 어떠한 원자적 사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자적 사실 혹은 원자적 사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원자적 사건들이 더 커져서 분자적 사건이 되겠죠. 분자적 사실이 되겠죠. 그럼 이거에 대응하는 논리적 원자가 탄생할 수 있겠죠. 대상을 표현하는 논리적 원자는 뭐가 되겠어요? 단어가 되겠죠. 단어를 명료하게 표현해요. 기호예요. 기호. 그 다음에 원자적 사실에 대응하는 원자적 명제가 있을 수 있겠죠. 원자적 명제. 그리고 분자적 사실은 당연히 뭐예요? 분자적 명제가 되겠죠. 분자적 명제. 그래서 요렇게 세상과 언어를 1대1로 대응시켜가지고 정확하게 기호로 표현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전 시간 화이트헤드 이야기 했을 때에도 우리가 공부를 잠깐 했던 거지만, 이것이 무엇의 발달을 초래하죠? 컴퓨터 언어. 논리 기호학이라 그래가지고 컴퓨터 언어, 알고리즘 언어 발달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는 AI 학습의 원리는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그러니까 AI 학습 그 전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들은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논리적인 구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정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컴퓨터에게 지정해주는 언어가 부정확해 버리면 컴퓨터는 오류에 빠지잖아요.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부정확한 용어가 아니라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서 엄밀하게 기호로서 표현해야 되거든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엄밀한 기호로 명료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여한 게 뭐다? 버틀런드 러셀의 논리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논리적 원자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들을 기호로 1대1로 대응시켜서 표현해보고 사유하는 거예요. 분석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뭐다? 철학의 기능이다라고 못을 박음으로써 철학의 영역이 한층 좁아졌죠.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의 문제는 무엇에게 맡긴다? 과학에게 맡긴다. 이것이 뭐다?
버틀런드 러셀의 논리 분석 철학입니다. 이게 이제 논리 분석 철학의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돌프 카르납은 이 논리 분석 철학을 한 단계 더 심층적으로 더 파고듭니다. 더 나아가요. 더 발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명제가 두 가지 명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가지 명제. 두 가지 명제가 나와요. 그게 뭐냐? 분석 명제, 종합 명제. 분석 명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부 일관성이에요. 이 분석 명제를 검증하고 종합 명제를 검증하는 방법이 뭐냐? 내부 일관성이에요. 내부 일관성. 그러니까 논리적 정합성이라고 그러죠. 논리적 정합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구체적 사실이라든지 경험에 기반하지 않아요. 경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일관성이야. 내부적으로 논리가 일치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법학 공부할 때 구체적인 사실의 사건들과는 따로 떨어져서 유리돼서 그냥 학설들끼리의 내부적인 일관성을 따져 묻는 그런 학설 논쟁들이 많거든요. 특히 법학에서 총론 부분에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부적 일관성, 논리적 정합성을 따져서 이 분석 명제는 검증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수학이라든지 과학적 지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수학이라든지 과학 같은 것들. 과학은 빼야 되겠네요. 과학이 아니고 과학은 종합 명제에 들어가니까 과학이 아니라 수학이 아니라 논리학이 되겠죠. 논리학. 그래서 이러한 내부 일관성을 따지고 논리적 정합성을 따지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거나 발견해내는 것은 아니죠. 새로운 지식을 지식을 증가시키지는 않아요. 지식을 증가시키지는 않고 다만 어떤 기능이 있어요? 동어 반복이죠. 일종의 동어 반복이에요. 동어 반복. 기존에 있는 것을 다른 언어로 표현해 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연역하고 비슷한 거죠. 연역하고 비슷해요. 연역. 반면에 이제 종합 명제는 과학적 지식이죠. 과학. 경험에 기반한 거예요. 경험에 의존하는 거죠. 경험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 그쵸? 그러니까 귀납과 비슷하겠죠. 귀납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논리실중주의 입장에서는 이렇다. 사실에 근거해서 발견한다. 감각적 경험을 필요로 하고 사실에 근거한. 새로운 지식의 발견에 기여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논리실중주의, 루돌프 카르납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거, 이론 체계는 분석명제와 종합명제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는 논리적인 방법이든 혹은 과학적, 경험적 방법이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어쨌든 검증 가능한 것들이죠. 어쨌든 검증 가능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의 특징은 뭐죠? 검증 가능하다는 거예요. 검증 가능. 그러면 검증 가능하지 않은 또 하나의 지식이 있었어요. 검증 가능하지 않은, 검증 불가능. 검증 불가능한 것들 대표적인 게 형이상학 혹은 윤리학, 가치의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규범, 무엇이 당위적이냐, 규범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당위에 대한 문제. 또 미학적 측면, 종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검증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논리실중주의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지나치게 감정적, 에모티브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에모티브.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자기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어떨까요? 분석적이거나 경험적이지 못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대단히 검증이 불가능하고 공허하다. 아무 주장도 아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루돌프 카르납은 이런 거는 그냥 폐기해버리자.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이 완전히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지적 환상일 뿐이다. 에모티브, 감정일 뿐이고 지적 환상일 뿐이다. 공허하다, 환상이다, 환상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화이트 헤드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화이트 헤드는 분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잘라져 나가버리는, 댕강댕강 잘라져 나가버리는, 삭제돼 버리는 부분에 사실은 더 중요함이 숨어 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잘려져 나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꾸로 논리실증주의자 입장에서는 이 분석 철학을 더 심화 발전시킨 논리실증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검증이 불가능해? 검증이 불가능한 건 폐기 대상이야. 그거는 괜히 그런 거 갖다가 건드려봤자 형이상학, 윤리, 가치의 문제, 미학, 종교 이런 거 건드리면 쓸데없는 의문을 품게 되고 무의미한 가정들과 잘못된 추론들에 빠질 뿐이야. 그런 것들은 폐기해야 돼. 그런 것들은 폐기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철학의 영역을 사실은 더 좁힌 거예요. 분석 철학에서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그러니까 사실의 문제는 과학에게 던져주고 철학의 문제는 개념, 언어, 명제를 명료히 하는 거였는데,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철학이 더 좁혀집니다. 철학은 검증 방법을 밝혀내는 것이에요.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가 있으면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 방법을 밝혀내는 거예요. 철학이 검증 방법을 밝혀내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논리적 방법이든 경험적 방법이든 검증 가능한 방법을 도출시키지 못한 것은 그건 뭐다? 폐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이트 헤드하고는 정반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논리실증주의자에 오게 되면 철학이 더 좁혀진더라. 철학의 기능이 더 좁혀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논리 분석 철학과 논리 실증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봤단 말이죠. 요것이 이제 크게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데, 이제 콰인이라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당연히 비판이 나오겠죠. 우리가 어떤 비판이 나올지는 이미 화이트헤드의 과정이 실제다라고 하는 화이트헤드의 사상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비판이 가해질지는 대충 짐작이 가죠. 그렇죠? 콰인의 비판은 어떤 비판일까요? 콰인은 이걸 비판하려면 당연히 형이상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베틀런드 러셀이 자기 자서전에 써요. 어떻게 써냐? 수학적 공리만으로 엄격한 수학적 진리를 표현해내고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의 진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 분석 철학의 목적은 실패했다. 분석 철학 실패를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인정한 이유는 뭐냐면 내부 논리, 내부 정합성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역설의 영역에 닿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부 논리와 논리적 정합성만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결국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역설의 영역에 닿게 되더라. 그 모순과 역설의 영역이 어떤 영역이겠습니까? 논리와 경험적 방법으로는 검증할 수 없는 이런 영역이 되겠죠. 형이상학이라든지 윤리라든지 가치의 문제, 미학, 종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영역에 닿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똑똑했었던 러셀조차도 뭐예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콰인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지금 너 루돌프 카드발 너는 그러면은 분석과 이 수학, 논리적 어떤 분석적 방법, 그러니까는 논리적 방법, 수학이라든지 어떤 논리적 검증을 이야기했고, 과학적 어떤 과학 실증, 경험적 검증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검증은 그럼 누가 검증할 거냐는 거예요. 응? 이것에 대한 검증 방법을 탐구하는 게 철학이라고 네가 얘기를 했는데, 그 검증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무엇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냐? 검증 그 도구에 대한 어떤 메타 비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 수단인 분석과 검증 수단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검증 방법이냐? 이 검증 방법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 방법 자체를 검증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검증이 그럼 불가능한 것은 다 폐기하자라고 네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방법이 완벽한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는데,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논리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검증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전부 폐기해야 되느냐? 화이트헤드의 비판과 똑같은 거죠. 전부 폐기하는 것이 맞냐? 아니, 오히려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측면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진리가 담겨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예? 전부 폐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비판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험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도 통계적 근사치 아니냐? 응? 통계적 근사치,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통계적 근사치 아니냐는 거예요. 통계적 근사치. 블랙스완이라는 말 하잖아요. 블랙스완. 그러니까 백조는 전부 다 흰색인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백조, 과거의 모든 백조,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백조들을 다 관찰하지 않는 이상 백조는 희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경험적 진리, 경험적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완벽하지 않고 통계적인 사실일 뿐인 것이죠. 그렇죠? 모든 백조를 다 관찰한 것이 아니잖아요. 블랙스완이 한 마리라도 나오는 순간 백조가 하얗다라고 하는 명제는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비판도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검증 방법,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그렇게 강조했었던 분석적 방법과 종합적 방법, 논리적 정합성과 경험적 검증이라고 하는 것,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학적 방법이 통계적 근사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학적, 논리적인, 이 논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좀 다른 측면이 있더라.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른 측면이 있더라. 사람마다 다른 측면이 있다. 우리가 논리적 정합성을 따져 묻는다고 해서 너에게도 옳은 것들이 나에게도 옳은 것이냐?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하는 그런 활동들이 우리는 이 분석적인 방법이고 엄밀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 개인에게 의존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분석과 경험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너희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 끝에까지, 한계까지 가게 되면 이 분석과 경험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경계가 모호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마치 양자역학에서 입자와 파동성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처럼 어디까지가 분석적 방법이고 어디까지가 경험적 방법인지 그 두 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무한한 세상을 유한한 인간의 논리와 경험을 통해서 검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인간이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것들을 통해서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를 나누고 검증을 한다라고 해도 이 세상 자체는 무한한데 이 무한한 것을 유한한 인간이 검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검증 불가능하다고 다 제거를 해버리면 여기서 제거된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무엇이 가치롭고 무엇이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철학이 해줄 수 없는 거네? 라고 하는 거죠. 철학의 기능이 논리 분석 철학에서 한 단계 좁아졌고 논리 실증주의에서 더 좁아졌잖아요. 그러면 철학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철학의 영역을 좁히고 형이상학마저 다 제거를 해버리면 형이상학에 포함되는 세상의 윤리에 대한 문제, 가치에 대한 문제, 규범에 대한 문제, 아름다움에 대한 문제는 그럼 도대체 누가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형이상학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거죠. 형이상학의 중요성. 형이상학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콰이네에 의해서 대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분석과 경험의 어떤 경계가 모호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제 이것은 형이상학의 중요성이 대두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형이상학과 과학적 영역이
사실은 엄밀하게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겠죠. 이 형이상학을 우리가 이게 노자가 그런 말 하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도야말로 형이상학적 측면인데 언어로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언어로 담을 수 없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고자 노력을 했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표현을 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부처님도 애매모호하게 색즉시공, 공즉시생, 세상 모든 것들이 연기법에 따라서 공이다. 모든 것들이 다 공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공하다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왜?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런 형이상학적 측면들이 중요하니까. 아니, 화이트헤드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게 더 중요하니까. 검증 가능한 영역보다 검증 불가능한 영역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다. 논리 분석 철학과 논리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이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논리 분석 철학은 핵심은 뭐다? 인간의 언어. 논리 분석 철학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언어가 너무 불명확하게 사용되고 있고 특히 관념론이라든지 형이상학 같은 거 관념론이나 형이상학에서 너무 불명확하게 사용되니까 그렇게 불명확하게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의문들을 품고 무의미한 가정들과 잘못된 추론들에 빠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의 문제는 엄밀한 과학에게 내비려 두고 철학은 무엇을 하자, 개념, 언어, 명제를 명료하게 하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탄생한 것이 버틀런트 러셀의 논리 분석 철학이다 라는 것이죠. 철학의 기능이 좁아진 거죠. 좁아진 것이고 소위 이제 논리적 원자론이라고 해서 우리 이 실제 세계와 언어를 1대1로 기호를 대응시켜가지고 컴퓨터 언어처럼 명료하게 사유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이제 논리 분석 철학의 내용이 되겠고, 논리 분석 철학이 한 단계 더 심화 발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 세상의 진리가 분석적인 것과 종합적인 것들, 수학 논리적인 것들과 과학적인 것들, 이 두 가지로 나누고, 분석적 방법, 그러니까 내부적 정합성이라고 하는 검증 방법과 혹은 과학적, 경험적 검증 방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검증 방법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는 이런 형이상학적 지식들은 다 폐기하자라고 극단적으로 나온 게 뭐다? 논리 실증주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철학의 기능이 한 단계 더 좁아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는 철학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돼버리겠어요? 검증 방법 찾는 거예요. 검증 방법 찾는 게 철학의 기능으로 철학의 기능이 더 좁아졌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이상학을 완전히 폐기하려고 했었죠. 화이트헤드하고는 정반대의 사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이제 콰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제기가 되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비판, 이 논리 분석 철학과 논리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은 어디에 있어요? 이 형이상학. 이거를 폐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도저히. 너희들이 검증하고 있는 이 검증 방법도 완벽하지가 않고 검증 방법을 통해서 검증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폐기하고자 하고 있는 이런 형이상학적이고 윤리적이고 규범적이고 미학적이고 종교적 측면들을 다 폐기하면 그러면 철학이 뭐가 필요했냐? 철학의 기능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분석 철학과 논리 실증주의는 결론적으로 실패했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얻어놓은 어떤 논리적인 엄밀함이 컴퓨터 언어, 그 알고리즘, 컴퓨터 언어, 기호 언어학 발전하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무엇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었다. 형이상학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는 것이죠. 다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의 영역, 천명의 영역, 어떤 영성의 영역이 사실은 오히려 더 중요하게 되었다. 중요하게 대두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분석 철학과 논리 실증주의에 대한 간단한 개요가 되겠습니다.